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대만 침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크게 네. 그 두려워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공포심을 가질 이유는 없겠군요. 너무 공포하실 필요는 없죠. 근데 안보라는 거는 1%의 확률도 항상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대만을 중국이 공격했을 때 그러면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근데 지금 예상은 주일 미군은 사실 일본이 다른 나라의 주일 미군 그 파병하지 말라라 그러면 못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일본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역대 정권을 보면은 당연히 파병하는 걸로 암묵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근데 주한미군이 가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는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반기문 장관, 외교부 장관이 콘돌리자 라이스 안보보좌관한테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제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좀 싫은데, 주한미군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이 대만에 파견되면 그럼 한국에서 중국하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이 한국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엄청나게 위험한 시나리오가 된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지금 3월 30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 방위상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동중국해 전역 전투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터 워 시어터. 네. 그러니까 전역이라고 하죠. 전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전역하고 한반도 전역하고 합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헤그세스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합치게 되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한반도하고 중국하고 다 한 전쟁 구역이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당연히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 일본이 우리한테 감정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정부가 빨리 일본 정부에 항의를 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지금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지금 저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우리한테 위태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얼핏 들어서는 뭔가 중국에 대항하는 이념적인, 아니면 또 뭔가 그 한데 힘을 합쳐서 어떤 위협을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좀 느껴지긴 합니다만, 예. 깊이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함정일 수도 있겠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연루의 위험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아까 헤그세스가 처음에 그 임시 국방 전략 지침에 나온 건 이건 방기, 내버려 두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군은요, 6.25 전쟁 이후에 작전을 지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의 5위라고 평가를 합니다. 미국의 네. 그 저명한 그 군사력 평가 기관에서 우리는 5위고 북한은 35위 내지 36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더 우세해요. 네. 우세한데 우린 두뇌가 없어요. 아.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령관이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능력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트럼프가 야 주한미군 다 철수해 그러면은 우리는 군사력은 어마어마한데 이거 힘을 어떻게 써야지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뇌 없는 헤라클레스 같은 그런 격이 돼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전시작전권을 빨리 지금 우리가 다시 가져와서 가져오기 전에 빨리빨리 우리 작전 계획도 짜보고, 그 다음에 작전도 지휘해보고, 네. 시뮬레이션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미군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다가 나중에 미군이 없더라도 우리 혼자서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게 전자권 전환에 관한 그 문제입니다, 이게. 네, 그렇군요. 근데 우리 보면은 뭐 작게 5077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에 알려진 네네. 작전 개념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 만든 건 아닌가 보죠. 미국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거죠. 미국이 기획하고 해가지고, 물론 한국군 참모들도 가가지고 구경을 하고 뭐 그거 좋은 생각이네요 뭐 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상의도 하고 우리 군 전력이 과연 그렇게 되냐 뭐 그런 상의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건축을 할 때 설계도를 미군이 그리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주일 미군하고 일본 자위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군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는 자기의 작전 계획과 자기의 작전 능력과 작전 지휘를 해가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자기네가 자기 국가 안보를 지키는데,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얽어놨다라고 해서 강력해 보이지만 만약에 여기서 주한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머리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하게 우리가 빨리 가다듬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네. 사실 지난 정권에서 이 작전, 이 전작권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미국은 항상 우리의 영원한 동맹이고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체가 미국과 멀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드는 거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했던 것 같은데 요즘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어떤 그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면.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다 팩트입니다. 이제 사실들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 증언에 다 나오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를 그 당시에 5배 올려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안 올려주면 야, 그 철수하면 어떻게 되나 검토 좀 해봐라. 몇 번을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면 철수하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는데 어떻게 철수를 안 합니까? 그렇죠. 철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끔찍이 믿고 있는데 트럼프가 믿을 만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국방부의 서열 3위 정무차관이 된 사람이 엘브리지 콜비라는 사람인데 윌리엄 콜비 전 CIA 국장의 손자입니다. 네. 이 사람이 벌써 작년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만약 권한이 있다 그러면 주한미군은 철수시키겠다 이랬어요. 네. 그 사람이 국방부 지금 서열 3위예요. 이 사람 또 다른 이제 유명한 말이 또 뭐 있냐면 지금 비핵화에다 비핵화를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망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미 대화하려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엘브리지 콜비 이 사람 말에 따르면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으로 핵 문제 해결한다는 건 그건 망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안은 방법은 오로지 공격밖에 없다는 건가요? 파괴?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가진 걸 어떡하냐는 거죠. 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가진 걸 어떡하냐 해서 이제 하나 더 나가면 그거 가졌다. 가지면 미국한테 얼마나 손해냐. 아니 그 미국까지 안 날라오게 하면 될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은 갖지 못하게 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나가는 거죠. ICBM만 막자. ICBM을 막자. 그리고 지금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동결시키자. 네. 그게 이제 북미 간에 지금 회담이 되고 했을 때 그런 게 시나리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 떠오르는 의문이 네. 지금 중국을 가장 큰 적으로 상정을 하고 경쟁자로 상정을 하고 이제 누르기 위해서 중국 견제가 이제 최종 목표인 게 지금 트럼프 정부잖아요. 미국 정부의 네, 네, 입장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네. 결국은 뭐 이번에 방위비 분담 또 협상이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의 안전만을 위한 우리만의 문제냐 아니면 이 아시아와 관련된 미국의 안보와 관련된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공동의 문제냐 이거의 규정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까지 중국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주한미군은 충분히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미국에서도?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국에 28,500명, 일본에 55,000명 이렇게 있는데 다 몰려 있을 필요 있냐? 한국에서 한 10,000명 빼가지고 필리핀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에다 갖다 놓을 수도 있고 방위비 분담을 많이 안 준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거꾸로 지금 방위비 분담금 문제 말씀하시는데 그 일기 때 5배 올려달라 그러다 끝까지 올려달라 그러다가 결국은 임기가 끝나서 실패를 하고 네. 지금 사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이미 협상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2026년부터 30년까지 얼마를 주겠냐가 다 정해져 있고요. 1조 5,900억 정도가 2026년에 주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려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30년까지 끝났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국가 간의 합의가 끝나서 우리 국회는 비준까지 했어요. 네. 미국은 그게 조약이 아니라서 조약이면 트리티면은 비준을 하는데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준을 안 하고 행정협정이 미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협상하라 그러면 협상하러 나오겠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야 우리는 합의가 끝나가지고 우리는 국회에서 비준까지 받아서 조약 수준으로 다 했는데 무슨 뚜따지 같은 소리냐라고 일단은 해야 됩니다. 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합의가 끝났는데 미국 정부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협상이 들어간다고 해도 우리가 분담금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 있고 일본에 이거 보통 그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계산할 때 그 GDP 대비 몇 프로냐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국가가 능력이 있어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되게 뭐냐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1990년까지는 안 줬어요. 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 따르면 미국은 군대를 주둔시키고 한국은 토지와 시설을 제공한다.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어마어마한 땅을 지금 빌려주고 있잖아요. 빌려준 무료로. 거죠? 아예 준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공여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료로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그래가지고 90년까지는 우리가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일본은 1978년부터 주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의 경제가 낮으니까 야 너네 뭐 좀 우리한테 너무 신세진 미안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본의 과거 총리 한 사람이 야 미국 좀 불쌍하니까 좀 주자.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돈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배려 예산이라 그럽니다. 아, 네. 배려 예산. 근데 우리는 방위 분담금 특별 협정이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본래 협정에서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주기 위해서 다시 합의를 해서 부속 협정으로 특별히 주는 선물이에요, 이게. 네. 우리가 꼭 줘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본래. 아, 그렇군요. 원래 협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거부터 우리가 확실히 짚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GDP 대비로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1.5배를 주고 있고 거기다가 1.5배인데 일본은 토지 공여화된 거를 다 계산해 가지고 방위비 분담금에 산정해 가지고 얼마 준다라고 하는데 아, 그렇군요. 우리는 영원으로 돼 있어요. 그냥 우리는 무상. 그게 대충 얼마냐면 1조 원 가량 돼요. 네. 거기다 카투샤도 우리가 일본에는 없어요. 그렇죠. 그 카투샤 비용까지 되면은 1조에 1조. 그럼 우리 2조 5천이거든요. 2조 5천이면은 GDP 대비해서 일본의 2.5배나 많이 내는 거 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근데 거기다가 9배를 달라? 정말 어떻게 보면 날강도 같은 걸 요구인데요. 일본에게는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있죠, 지금. 일본에도 많이 올려달라고는 하죠.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본도 지금 관세를 총리가 가가지고서는 굉장히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잘하고 왔는데 우리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갈 사람이 없었잖아요. 네. 그런데 일본은 총리가 가지고서 잘했다 뭐 해서 엄청나게 투자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왔는데 우리한테는 25% 관세매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90일 유예했지만 25%매기 일본은 24%. 1%. 1%. 그러니까 아무 소용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우스갯소리를 현대차가 수십조 그러니까. 투자한다고 딱 해서 이제 관세 없을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직접 말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미국하고 협상할 때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서두를 이유가 지금 없다. 이런 전 걸 세계가 봤을 때. 미국하고 중국이 버텨가지고 115%를 지금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영국은 지금 합의했지만 다른 나라들, 일본에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 저 서두르지 않게 잘했다. 계속 서두르지 마라. 지금 일본 총리가 지금 지시하고 있다고. 네. 아, 그런 거 보면은 참 이 협상이라는 게 정말 여유 있는 쪽이 이긴다라는 게 맞는 얘기 같은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한테는 쫄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강하게 그 노하면서 버텨야. 그래서 네. 트럼프도 강한 상대를 뭐 더 좋아한다 협상에서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던데요.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대선 토론을 하는데 저 트럼프가 뭐냐 그러면요. 그 빅터 오르반이라고 헝가리 총리가 있어요. 이 사람 푸틴하고 친하고 유럽에서 가장 푸틴하고 친한 정상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이 사람도 굉장히 장기 집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터 오르반은 굉장히 강력한 지도자라 그러면서 대단하다 그러면서 아니면 노스코리아 is afraid of him. 차이나 is afraid of him. 그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두려운 게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뭔가 공포감을 주고 권위주의적이고 독재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게 들어있다는 게 그런 토론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 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민주주의 지도자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증시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가 고관세를 매기는 부분들이 지금 해결이 되어가는 단계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에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들까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증시가 좋아졌을 때 잘 벌고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명확하게 어떤 사야 되는 기준, 팔아야 되는 기준, 원칙이 안 잡혀 계신 분들은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 포인트를 잡아서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훈련을 계속 반복을 해보는 거죠. 8주 동안 무려 24번이나 되는 라이브를 통해서 트렌드에 맞게끔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한 훈련을 진행하는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시장 흐름을 파악하는 눈과
타이밍을 잡아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